베이오노믹스 Principle of Economics 지금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이제 맨큐 기준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회차부터는 13장부터 생산자 이론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있어서 사실 11장까지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위주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맨큐 1장 기준으로 1, 2, 3장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기회비용이었어요. 물론 희소성이라는 그런 개념 있었고, 그것과 대비돼서 희귀성이라는 개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제, 자유제 그런 개념들도 제가 수업에선 다뤘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었고요.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일컬어서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혹은 묵시적 비용이라고도 합니다만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의 기회비용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명시적으로는 학비를 댈 수 있을 거고요. 암묵적 비용으로는 내가 만약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직업 훈련을 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회사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더라면 그때의 나오는 수입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암묵적 비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비용보다, 기회비용이 opportunity cost인데 기회비용보다 내 편익이 커야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자면,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지출을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 그 다음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에 포함하지 않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왜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에서 기회비용을 보냐라는 거는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가져갈 만큼 그 선택을 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정말 커야지만 내가 그거를 할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선택보다 그 선택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는 얘기를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선택해서 합해져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서 우리가 PPC라는 개념을 사용했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혹은 커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생긴 P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는데, PPC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최대로 생산해낸 X제와 Y제의 조합을 일컬어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제와 Y제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X제를 더 생산하려고 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지점은 생산이 불가능한 지점이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와 기술로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X를 더 생산해내려면 Y제의 생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X제의 생산을 늘리려면 Y제의 생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만큼에 해당하는 게 기회비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
가지고 x제를 선택해서 더 생산하려고 하니까 y제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걸 이제 리미트를 씌워서 하나의 점에 수렴하게 하면 궁극적으로 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더라 라는 점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은 이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생긴 그래프가 일반적이라고 했었죠. 이런 경우 x제를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y제를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주로 있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접근했던 개념이 비교 우위였습니다. 내가 무역 혹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딱 거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 그래서 뭘 생산을 해내야 돼? 뭘 생산해내는 게 이득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이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내. 그러니까 넌 이걸 생산해 라는 그러한 생산해내서 넌 이것만 생산해서 거래를 하면 되잖아, 교육을 하면 되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비교 우위였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생산량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기회비용이 도출이 되는지,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뭐로 들어가더라 개인이 본인이.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자로 들어가더라 기회비용 구할 때. 그 정도로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맨큐 1, 2, 3장을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했었는데, 서큘러 플로우에 대해서도 다뤄봤었어요. 순환 모형. 경제 순환 모형은 궁극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가계와 기업 이렇게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랬을 때의 경제가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더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고,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화폐적으로 도는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실물적 물건적인 그런 흐름으로 도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가 공급자였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했었고,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자본이 제일 중요하고,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임금이고, 자본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이윤이더라, 이자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맨큐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게 이제 경제 기초 수학에서 미분법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워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지수에 있는 걸 앞으로 계속 끌어내리고 지수를 마이너스 1 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체인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체인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함수가 있었을 때 이것을 미분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즉 합성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일단 앞에 걸 미분을 하고, 그리고 안에 것도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된다더라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로그의 미분 같은 경우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라는 값이 이제 이런 파워룰처럼 일종의 규칙처럼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게 되면 결국엔 ln을 미분하게 되면 변화율의 개념으로 도출할 수 있다더라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큐 4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뤘었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었는데, 저는 이제 수요만 제대로 설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요를 하나만 제대로 잘 접근을 하게 되면 공급은 똑같은 원리로 반대 방향으로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요를 처음 도출할 때 수요 함수부터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수요에, 특히 x제의 수요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 그 가격, x제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기타 등등이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건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단언컨대 가격 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놓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P와 Q 평면에서 궁극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적게 수요를 할 거고 가격이 낮아지면 많이 수요를 할 테니까 그것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했었는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가격과 수요에 관련된 요소였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at given price 라는 용어가 붙으면 즉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수요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결정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모여져 있는 집합이 수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라는 범위에 수요량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었고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생 변수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을 외생 변수로 놓고 요 곡선상의 관계에서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외생 변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좀 고급진 용어로는 Ceteris Paribus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other things equal 한 상태에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놓고 보고 싶은 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더라였고요. 이것이 말로 표현한다면 수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한다라는 것은 가격이 변한다와 동일한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한다라는 것은 곡선 상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생 변수 이외에 외생 변수가 변하게 되면 같은 가격 체계 내에서도 다른 수요 레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수요량의 레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외생 변수가 변한다면 다른 수요 레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가 변했을 때, 즉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한다.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한다. 이런 식으로 동체로 생각해도 되고요. 얘네들은 수요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이었다면 외생 변수가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수요 법칙은 예외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화에서 수요 법칙을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접근을 하자면 개인의 수요의 합을 우리가 시장의 수요의 합으로 더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더해야 된다고 했냐면 A의 수요의 합이고요. A와 B의 수요고요. 얘가 이제 시장 전체의 수요 같은 경우 수평의 합으로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수학을 할 때는 보통 수직의 합으로 많이 더하는데 왜 수평의 합으로 더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가격 변수에 내가 5달러일 때 10개만큼 원해, 5달러일 때 15개만큼 원해, 일 때 5달러일 때 마켓 전체에서는 25개만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의 합으로 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곡선 자체가 범위가 다른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여기가 10달러인데 여기가 15달러예요. 그렇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10달러에서 15달러 구간에서는 수요를 하지 않죠. 그 재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킹크드 커브, 꺾여 있는 그러한 시장 수요 곡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문제 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그러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즉 외생 변수에는 또 뭐가 있느냐 봤을 때 인구, 선호,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수준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였어요. 나의 소득이 올라갔는데 그 재화의 수요를 높이는
그러한 재화를 정상재라고 했었고요. 소득을 올라갔는데도 수요가 내려가는 그러한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재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만약에 관련재 재화의 가격을 Y재라고 할게요. 근데 그 재화의 수요가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상대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내 재화가 그럼 상대적으로 싸진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내 재화의 수요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X재와 Y재의 관계가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대체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랬는데도 만약에 수요가 감소한다면 Y재와 X재를 같이 사용했을 때 효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Y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Y재의 수요를 감소시킬 거고요. 그렇게 되면 X재의 수요까지 감소시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완재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맨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돼요. 탄력성 같은 경우 제일 핵심이 A의 비탄력성 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고요. 얘는 B의 변화율분의 A의 변화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놓고 보고 싶은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분과 변화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화분은 얘네들만 놓고 보는 게 변화분이고요. 걔네들은 충분히 미분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변화율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똑같이 100이 늘어나도 100에서 100이 늘어났는지 1000에서 100이 늘어났는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변화분보다는 변화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일종의 도구가 그러한 변화율을 중심으로 놓고 보고 싶은 도구가 탄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성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건데 탄력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선 탄력성 혹은 호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구간이기 때문에 호탄력성이라고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 다음에 점탄력성이 존재합니다. 자, 선탄력성과 점탄력성이 존재하는데요. 선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점에서 출발하냐 B점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포인트 메소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즉 QD와 P를 가운데 점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변화분만 놓고 보면 A점에서 출발하나 B점에서 출발하나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드포인트 메소드를 활용해서 앞으로 선탄력성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점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여식을 활용해서 그대로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데 이 식의 궁극적인 의미는 앞에 있는 애는 기울기의 역수였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P와 Q인데 궁극적으로 이 함수가 여기가 X축에 있고 여기가 Y축에 있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의 역수입니다. 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역수이고요. 그리고 점의 좌표 이런 식으로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완전 반대로 끝으로 가서 이러한 경우 가격은 안 변하는데 수요량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라고 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요 곡선을 (0보단) 큰데 (1보다) 작은
이러한 곡선을 보시면 지금 가격의 변화율보다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분자보다 분모가 훨씬 더 커서 1보다 작게 될 거고요.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탄력적이다 라는 것은 내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즉 덜 민감하다, 가격 변수에 민감하지 않고 되게 둔감하다 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탄력적이다, 민감하다, 신축적이다, 이 세 개의 용어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본인이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얘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눕혀져 있는 이러한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했을 때 내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수요량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쫙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것이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라는 친구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다시 그릴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분수함수꼴로 그려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기가 일정한 선형 수요 함수에서 우리가 나타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 가운데만 탄력성이 1이 되고요. 여기부터 위에 구간은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여기 밑에 구간은 탄력성이 1보다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식을 놓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기울기는 일정하죠. 일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어딘가 있는 지점이라면 여기 있는 지점이라면 저기 있는 지점이라면 지금 여기가 P고 여기가 QD니까 P가 훨씬 더 큰 상황이죠. P가 훨씬 더 크죠. 그쵸? 반면에 여기 있는 지점이라면 P보다 QD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훨씬 더 크고 주황색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 가운데 지점으로 위쪽은 탄력적이고요. 아래점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 알아볼 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을 늘릴 수 있었죠. 왜?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안 줄일 테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토탈 레비뉴를 증대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점이 탄력적인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을 내려야만 토탈 레비뉴를 올릴 수 있었어요. 왜? 가격을 낮춤에 따른 수요량의 신축적인 민감한 대응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10%만 줄여도 수요량이 15%, 20%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 재화가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식이 성립했고 그래서 이러한 선형 수요 함수의 경우 토탈 레비뉴 펑션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이제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지나가면 갈수록 올라갔다가 감소하는 그러한 형식의 토탈 레비뉴 펑션이 그려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존재하지만 뭐니 해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큐 기준으로 이제 6장, 7장에서는 잉여 파트와 함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나와요. 특히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근데 잉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생산자 잉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요만큼 잡혔어요. 가격이 저만큼 잡혔을 때 그러면 원래는 가격이 결정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수요 곡선이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런데 한번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공급량이 10개째라면 나는 20달러에 팔 생각이 있어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접근할 때 20달러에 10개를 팔 생각이 있어 라는 생각인데, 역으로도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만약에 시장 가격이 50달러예요. 그러면 이 10개째 팔 때에는 내가 시장에서 지금 50달러에 파는데 내가 저거를 만들 때 20달러밖에 안 든 거거든요. 공급 곡선이 쉽게 말해서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랑 같다라고 놓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그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만큼, 정확하게 그 개수 번째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만드는 비용만큼 팔지를 못해요. 그 가격에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가격엔 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그 가격에 팔아야 된다. 그 비용만큼만 공급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10번째 만들 때 20달러만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번째에서 이제 10번째 물건을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0달러가 든다는 표현이고, 그랬을 때 시장 가격은 50달러니까 30달러만큼 남는 거죠. 그거를 모두 다 합하게 되면 요만큼 남게 될 거고, 요만큼 생산자 측면에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저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요 곡선이 지나갈 텐데 저기서 균형이 잡힌다고 해서 난 저만큼 지금 이득을 보네? 그래서 저만큼 잉여라고 표현할 거고요. 요만큼이 지금 여기서는 생산자 잉여가 될 거고, 반대쪽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발생한다면 그 균형은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의 또 다른 표현이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탈할 유인이 없는 점이 균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계속 회귀를 할 거고요. 조금만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라는 도구, 그런 메커니즘이 완벽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 상하한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P가 있고 Q가 있어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부가 놓고 보니까 균형은 여기에서 균형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저가격의 물건을 팔기에는 너무 손실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제 정부의 판단이 들게 되면 이렇게 가격 하한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표적인 가격 하한제 정책이 최저임금제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균형은 요 지점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균형점으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요 지점으로 바뀌게 되어요. 그렇게 되면서 물건 가격은 오르게 되고요. 수량도 기존보다는 더 적은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거래가 되지 않냐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시장에서 이 가격에 수요하는 양이 요만큼인데 공급하는 양이 요것만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하는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만큼은 소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동안 초과 공급 상태가 벌어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임금 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발생한다면 초과 공급은 곧 실업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인데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원래는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아니,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고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면서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감소하고, 왜냐하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감소하지만 요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아무도 못 들고 가는 범위가 있죠. 지금 보면 요만큼 존재합니다. 요만큼 존재합니다. 요만큼 지금 아무도 못 들고 가고요. 요만큼을 사회적으로 원래 균형점이 존재하는데 아무도 들고 못하는 균형이 새로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아무도 못 들고 가는 그런 후생이 발생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것을 영어로 deadweight loss, 그래서 약자로 DWL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큐 8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뤄봤었는데, 조세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공급자한테 T1만큼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1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원래 여기가 처음 최초 균형점이었는데 여기를 P스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발생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스타의 이 투스타의 균형 가격이 P스타에서 플러스 T1만큼 한 가격과 동일한가요? 아니죠. 플러스 T1은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T1을 이렇게 지금 수직 상승시킨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틀리죠. 그쵸? 자, 그런 상황인데, 즉 이렇게 T1을 올렸을 때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그 가격에는 수요하고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T1만큼 못 올리고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즉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가격이 다 오르진 않는 거예요. T1만큼은. 자, 일단 그 점 하나 유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지출을 하고 이 새로운 균형에서 거래를 할 거예요. 지출하고 이제 그 물건을 구매를 할 겁니다. 자, 구매를 하는 건 좋은데 저 가격에서 공급자가 그 가격을 그대로 받나요? 아니죠. 공급자는 TD에서 T1만큼 뺀 만큼만 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TD1에 팔았다고 해서 그만큼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T1을 부과했기 때문에 T1만큼 뺀 만큼만 궁극적으로 공급자가 가져갈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될 거예요. 공급자가. 자, 그런 상황일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게요. 자, 기존에는 당연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겠죠. 있었을 텐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서 새롭게 생긴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위쪽에 생기겠죠.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지출하는 가격은 여기 있고 요 가격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거래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자, 반대로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왜? 생산자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는 금액은 여기 일진 몰라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궁극적으로 이만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장부, 자기 지갑, 자기 수중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이고요. 요만큼이 T1이죠. 요만큼이 T1이죠.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양, 거래되고 있는 양에 세금을 곱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네모만한 상자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 아무도 못 들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만큼이 후생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지점, 그다음 정리해야 되는 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새롭게 생긴 균형 가격은 원래 균형 가격에서 세금을 붙인 양만큼만 올라가진 않아요. 그것보다 적게 올라갑니다. 가격이 이것보다는 적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부가 시장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지금 공급자한테 지금 부과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요만큼은 소비자가 지출을 하는데 기존 가격에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가격 간의 간격이고 이 부분은 생산자가 이제 새롭게 가져가는 가격이잖아요. 이전 균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만큼의 간격이 있어요. 즉 생산자한테 지금 조세를 부과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요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고 요만큼 생산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술 더 들어가자면 만약에 생산자한테 T1만큼 세금을 부과 안 시키고 소비자한테 T1만큼 세금을 부과시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모든 지점, 요런 지점 다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과하나 정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가게한테,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부과를 하든 생산자한테 부과를 하든 간에 실제적인 부담은 같기 때문에 정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정리할 만한 요소들은 만약에 시장 전체가 비탄력적이라면 그러면은 시장 전체의 데드웨이 로스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적게 사거나 적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만한 내용이 만약에 수요자가 자만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떤 재화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도 적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정 부분 양만큼은 계속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면 본인이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본인이 그 시장에서 이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퍼 커브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근데 물론 텍스 스케일이나 레퍼 커브 같은 것도 배웠지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다면 이쪽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과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면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맨큐 8장과 1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큐 9장에서는 국제무역 파트를 배우는데, 궁극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왜 하느냐를 원리를 봤을 때 수익국만 놓고 본다면
그 국가에서 형성되어 있는 균형 가격보다 전체 시장 월드 프라이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죠.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국가에서는 균형 가격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 가격에 돼서야 저만큼 생산을 하는 건데, 요만큼 생산을 해내는 건데,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 가격에는, 여 가격에는. 그렇더라면 요만큼은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데 어디서 사오냐? 네, 수입을 해서 사오게 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국제 무역을 하면 수입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봤었는데, 관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고 봤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딱 가격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 정확하게 딱 가격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세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죠. 그래서 월드 프라이스에 T1만큼 부과를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원래 처음 균형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무역을 했는데 하면은 새롭게 생기는 균형은 여기죠.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지점이 이 3스타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요 가격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된 거예요. 관세를 더 붙여서 자국 사업을 더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국내에서 생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요만큼만 생산했었는데, 그리고 요만큼 이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에 이제 생산해내는 국내 생산량은 요만큼이나 이제 증가한 거예요. 이것보다 요만큼 증가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맨 최종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아니,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생산자 잉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요만큼이 지금 수입한 양이고, 요만큼이 플러스 T1이죠. 그 말은 요 사각형만큼 정부의 tax revenue가 되는 겁니다. 조세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정부의 조세 수입.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그냥 자유무역을 했었을 때는 요만큼이 원래 전체적으로 요만큼이 원래 소비자 잉여고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니까, 근데 요만큼 제가 아무도 못 들고 가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데드웨이 로스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6장, 7장, 8장, 12장, 그 다음에 9장까지 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냥 시장이 제일 완벽하다,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생긴 균형이기 때문에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맨큐 9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맨큐 10장에서는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다루는데,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정적 외부 효과의 생산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개인적인 측면의 비용이에요. Private MC. 얘는 사회 전체 측면이 MC입니다. Social MC.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함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이펙트는 가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행동을 함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면 세금이나 벌금 같은 걸 부과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가 외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비용과 개인의 비용을 이렇게 쪼개서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개인의 비용이 사회의 비용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소셜 전체의 비용이 더 높아요. 대표적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의 생산 측면에서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환경오염, 배기가스 같은 그런 배출, 프레온가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공장들 개개인, 그런 각각 개별적인 공장들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냄에 따른 어떤 특별한 손해가 가하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이 물건을 생산해낼수록 그들한테는 이득이니까. 그런데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환경오염은 분명 안 좋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훨씬 더 소셜 MC가 위쪽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점은 여지점인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사회와 개인이 거래하진 않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지. 그런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점은 여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시장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냈던 그런 균형보다 균형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효과를 좀 여러 정책들, 특히 외부 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ing the externalities, 외부 효과의 내부화, 그러니까 그런 내재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비용들, 사회적인 비용을 개인이 다 가지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거를 배웠고요.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 피구세 혹은 피구 보조금 혹은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PMC를 SMC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즈의 정리라고 해서 외부 효과를 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경우 거래 비용이 좀 없어야 되고요. 협상자의 수가 적어야만 코즈의 정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코즈의 정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큐 11장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2x2 매트릭스 2 곱하기 2 표를 그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 이걸 놓고 봤어야 됐고, 배제적이다 라는 것은 생산자 측면에서 너 돈 냈어? 그러면 써. 너 돈 안 냈어? 너 그럼 쓰지 마 라는 개념의 배제성이고요. 비배제성은 어떤 개인이, 어떤 소유자가 그 재화를 사용함에 따른 경제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비배제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재화를 수요했다라면, 그 재화를 구매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구매하지 못하는 게 경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마트에 갔는데 게토레이가 마트에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개를 샀어요. 그 중에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살 수 있지만 내가 구매한 그 하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구매할 수 없죠. 그런 것이 경합성입니다. 반면에 내가 구매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 동일하게 그 재화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비경합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동시에 있는 재화를 private goods, 사적재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일반적인 그런 재화가 여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된다라고 놓고 보면 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클럽재라고 해서 내가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비경합성이죠.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해야 돼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케이블 TV 혹은 유료 고속도로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겠죠. 이런 것을 클럽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공유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재화를 사용함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비배제성이죠. 그런데 내가 그 재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사용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자원 혹은 어업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유자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공유지의 비극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퍼블릭 구드, 공공재인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내고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남들이 사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해도 남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공공재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공공재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일반 기업들은 이런 공공재에 해당하는, 대표적으로 경찰 서비스 혹은 치안 서비스, 소방 서비스, 국방 서비스, 기타 등등의 SOC, 이러한 것들은 정부만이 할 수 있거든요. 공원을 조성하는 거 정부만이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들어와서 수익성을 띄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고 있는 재화더라.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맨큐 1장에서 11장까지 정리를 쫙 해봤고요. 다음 4회차에서 드디어 맨큐 13장 생산 이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